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전문가님 모시고 면밀하게 분석,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연결로 좀 뵙는데요. 저 다음에는 좀 출연을 해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간밤에 뉴욕 증시의 애플과 테슬라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상황과 전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애플 주가 하락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미국에 있어서의 오늘 새벽에 그 각 종목들의 하락,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는 이제 애플이 공급사에게 각 발주량을 감소시키겠다라고 통보한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내놓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에 대해서 일단 그 소비 둔화에 대한 그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충성 고객도가 높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직격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플의 소비 둔화는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떠한 제품도 이러한 경기 둔화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애플마저도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도 이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여파가 미치면서 특히 성장주 중심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깝게도 애플의 이제 시총이 2조 달러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애플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는 거죠. 지금 글로벌 각국들의 경기 둔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속에서 각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이제 미국 주식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고 오늘 국내 주식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요인 애플 공급사의 발주량이 감소했다. 이 주요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충성 고객들도 피할 수 없었던 게 바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애플마저도 이런 저조한 성적을 나타낸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적잖은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 좀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은 테슬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매량이 이 목표에 좀 미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원인 분석을 해본다면 이 중국 상하이 공장 일시 가동 중단, 또 판매가도 인하됐고요. 여기에 대주주 매도 등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였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2021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주가의 움직임과 테슬라의 판매량과는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4분기 판매량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판매량이 늘었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정도는 판매가 될 것이야라고 봤었던 것들을 하회하게 됐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장률 자체가 꺾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테슬라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속 성장주로 봤었던 주식들의 성장률 자체가 둔화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2020년에 테슬라의 성장률은 약 30%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성장률은 70% 정도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2022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은 40%대로 낮아졌다라는 거죠. 네. 전년 대비해서 40% 성장했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좋은 성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70% 성장했던 것 대비해서는 성장률 자체가 둔화됐다라는 거죠. 어떠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경쟁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러한 경쟁자들로 인해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 변동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 시장이 큰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네. 전기차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먼저 전기차를 받아들인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커 있었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보조금을 줘가면서 전기차 시장을 키워왔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자기 나라의 그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기업들을 키우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는 거죠. 미국은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미국에서 독주를 나타낸 이후에 발빠르게 중국에 공장을 지었고, 중국에 공장을 지은 것과 더불어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됐었었죠. 테슬라 매출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테슬라한테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장 먼저 가격을 인하한 것도 중국 시장이고, 처음에 상하이 공장의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테슬라가 부인을 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쟁 차종의 증가도 테슬라의 악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글로벌이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전기차 신차가 156종의 출시 예정입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다 성공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한두 그 차가 성공을 한다 하면 그만큼 테슬라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과거 대비해서 수많은 전기차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그 뉴욕타임즈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먼 교수가 IRA법에 따라서 테슬라는 평범한 차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폴 크루먼 교수가 민주당원이고 IRA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IRA법에 따라서 전 세계 전기차들이 미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들이 세제 혜택에 따라서 가격 인하 효과까지 보게 된다라면 이 점은 테슬라한테는 긴장을 해야 되는 뉴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어떤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테슬라가 어제 급락을 했고, 이 부분이 자율적 반등은 나타낼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를 펀드멘탈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보고 있고, 이러한 펀드멘탈의 변화를 캐치하지 못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유용한 게 차트의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차트를 옹호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시장의 모든 내용들은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논리죠. 만약에 테슬라가 시장에 그렇게 알려진 종목이 아니라면 테슬라의 중요한 내용이 차트에 녹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테슬라처럼 유명한 종목이다라면 온갖 뉴스들이 차트상에 들어가 있고, 그 뉴스를 가지고 나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더 많다라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 되는 거 당연하긴 하죠. 하지만 거기에 반응해서 차트상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멘텀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만 주가의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역시 글로벌리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애플에 이어서 테슬라에서도 좀 악재가 불어왔습니다. 이 성장률 둔화세가 좀 보인 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전기차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에서의 이 판매량 변동세를 보인 점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경쟁 차종 증가가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업황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작년부터 2023년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현재의 상황과 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상황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고 기관이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업황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먼저 메모리 부분들의 불황이 가장 먼저 닥쳐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그런데 메모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형화된 그러한 반도체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2020년, 21년 우리가 소위 재택근무로 들어가면서 서버 투자가 많아졌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뭐 노트북이라든지 집에 있는 PC 이런 것들 교체를 좀 하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몰리면서 호황세를 나타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가지가 같이 겹쳤습니다. 이제 반도체 사이클상 하강 국면,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메모리고요. 그다음에 2020년, 21년 일정 부분 투자가 많이 됐던 것들에 대한 역기조 때문에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불황이 가장 먼저 닥쳐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재고 증가 추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의 재고가 급속도로 쌓이고 있고요. 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재고 같은 경우 자신들의 이제 현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거라 직접적인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로 추정적으로 보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소한 1년치 이상의 재고가 쌓였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재고가 네, 쌓여 네. 있다라는 것은 회사에게 막대한 자금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롯이 회사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고 그것이 매출이 되고 매출 채권이 된 다음에 현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재고로 묵혀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현금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는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게 현금으로 그냥 있다라고 보면 현금은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만 재고로 쌓여 있다라는 것은 팔리지 않는 이상 회사한테는 두 가지 악재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소위 파운드리라고 불리우는 비메모리 부분까지 불황이 전파됐다는 거죠. 파운드리의 강자는 TSMC입니다.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인데 한참 떨어진 17%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반도체 규모 중에 메모리가 차지하는 게 20%입니다. 80%가 파운드리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위상은 명확하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분의 강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독식한다 하더라도 20%고요. 그리고 나머지 80% 중에 17%를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고 그중에 50%는 TSMC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TSMC의 위상이 얼마만큼 높은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 쉽게 불황이 오지 않습니다. 자,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메모리는 정형화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PC에 지금 꼽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얼마만큼 저장 공간이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하지만 파운드리는 맞춤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쓰임새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형화된 것 플러스 맞춤형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맞춤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불황이 가장 적게 오죠. 왜냐하면 신산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불황이 왔다라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역설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뭔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파운드리까지 불황이 왔다라는 것은 역대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 상황들이고요. 허저만 가던 시장이 제동이 걸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글로벌 경기 둔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따라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황이 오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공장을 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한 번 공장을 멈추게 된다라면 재가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엄청나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라인을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라인을 계속 가동을 시키면서 재고를 쌓아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난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네. 혹자는 2022년 4분기에 SK하이닉스의 적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펀드멘탈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 안타깝게도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서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지금 집행하거나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업황이 두단된다라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글로벌 각국들의 반도체 대전이 벌어지면서 투자까지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업계 상황은 더욱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반도체 업황 부진의 시기다 이렇게 조금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여기에는 메모리 업황, 이 불안감과 동시에 또 파운드리 쪽에서도 불황이 조금 전파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운드리까지 이 불황이 찾아왔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점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지원 법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주변국들에서도 이런 법안들이 쏙쏙 나오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가 아주 좋은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게 된다라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서 세액공제 수준을 좀 달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거죠. 결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글로벌 각국들이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법안들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미국 반도체 칩법에 따른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정부는 2022년 봄부터 반도체 치포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참여를 독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참여하는 순간 중국과 척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심이 깊어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도체 동맹이라 한다라면 현재 설계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다음에 TSMC를 갖고 있는 대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 이루어진 4개국의 동맹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달에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참여를 공식화했고요. 따라서 미국에 지금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반도체 칩법에 따라서 미국은 세액공제를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물론 TSMC는 우리보다 더 큰 40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에 현재 공장을 짓고 있죠. 일본과 중국도 현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치포 동맹에 따라서 미국의 공장이 지어지고 미국에서 수많은 반도체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해서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자국 기업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역시 세액공제죠. 이렇게 해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일본도 동참을 했죠. 일본도 현재 지금 반도체에 대한 과거 자신들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강자가 될 때까지 그냥 삼성전자가 노력해서 나홀로 성장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오해라고 했냐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강자는 미국과 일본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기술력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소위 치킨 게임이 한번 벌어졌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서로 극과 극 상태에서 투자를 계속해왔던 상태인데 가장 먼저 미국이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포기를 함으로써 우리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 강자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글로벌 반도체 대전은 메모리 부분이 아닙니다.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제2의 치킨 게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TSMC가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강자입니다. 삼성이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TSMC보다 더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밀한 반도체를 더 개발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5나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TSMC에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4나노 공정에서는 TSMC에 이겼고요. 3나노 공정은 이미 준비까지 하는 거죠. 네. 나노라는 게 우리가 머리카락의 10억 분의 1입니다. 이럴 정도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을 잘 양산해서 더군다나 기술 개발을 해서 네. TSMC를 꺾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보관이고요. TSMC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도 치킨 게임이 한번 벌어져야 되고 여기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글로벌 반도체들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원법을 발표해서 오늘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법안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펀드멘탈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재고 부담으로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현재 지금 공장을 짓거나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세액 공제를 2배 올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장을 지을 만한 여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죠. 네. 따라서 이러한 뉴스에 따라서 갑자기 없었던 계획에 따라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업황이 분명히 돌아선 상태에서 투자를 고려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10년짜리 법안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법안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기관들이 많이 샀는데 오늘 전체적인 기관 동향을 보게 된다면 겨우 플러스로 소폭 냈어요. 하지만 하이닉스를 엄청 산 거죠. 하이닉스를 엄청 샀는데 전체적인 기관의 합이 소폭이라면 기관들이 오늘 많은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배당과 관련된 차익 매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를 저렇게 샀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시세는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리드린다면 펀드멘탈로 접근할 만한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반도체 지원 법안을 조금 내놨다. 이런 좀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이 미국 반도체 칩법에 따른 대응을 좀 내놓은 건데요. 이 각국에서 내놓는 반도체 지원 법안 첫 번째 수혜가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 이 투자에 정부 차원의 동료가 조금 쏠리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파운드리 부분에서 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좀 일어날 것 같다 분석을 해주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가 반등세에는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했고요. 또 기관은 SK하이닉스에 좀 매수세가 쏠린 점으로 주가 반등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오늘 기업 공시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대로 현대중공업 그룹이 현대삼호중공업 지분을 재매입을 해서 상장 계획을 철회한 게 이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처럼 조선업계가 호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2017년은 소위 수주절벽으로 조선업계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조선소 인력들이 방출이 됐고 지금 이제 우리 조선소들이 좀 고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방출된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인력 부족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역사적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삼호중공업의 지분 15%를 일종의 사모펀드 같은 펀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삼호중공업은 군산, 목포, 울산의 조선소를 갖고 있고 중소조선사죠. 원래 삼호중공업을 이제 현대가 인수를 함으로써 현대 계열사로 편입된 업체입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자금들을 유치할 때 몇 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럴 때 상장을 조건으로 했다라는 점이 이번에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분을 매각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총대를 맺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가 되고 밑에 삼호중공업을 끼워 넣음으로써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의 구조가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공개 시장, IPO 시장이 불황이 되다 보니까 삼호중공업이
상장을 시키기에 여력이 넉넉지 않다라는 게 현대중공업그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하나의 그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에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 상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때 이게 나오면서 2022년 하반기에 대여급으로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졌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불황세를 나타내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오일뱅크 상장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질 때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삼호중공업에 대한 상장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런 것들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중공업이라고 우리가 불리우고 있는 회사 중에 상장된 회사가 무려 5개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까지 있다 보니 현재 지금 여기에 삼호중공업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현대중공업그룹이 배를 수주했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사야 되느냐? 라는 농담 아닌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여러 회사들이 분산돼 있었고, 만약에 삼호중공업까지 상장이 된다라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가 운용하는 자금 중에 일정 부분만 조선업종을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분산되는 효과까지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이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회사가 상장된 회사 하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본다라면 굳이 자신들의 투자 자금을 분산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삼호중공업 지분 15%고 대략 한 4천억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조선해양이 자신들의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소위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그룹이 올해 수주 발표를 온라인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시장에 있어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수주 목표가 182억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수주 목표가 270억 달러였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는 거죠. 어떠한 회사도 목표를 잡을 때는 자신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보다 약간 높게 잡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270억 달러 목표를 잡았던 회사가 180억 달러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올해 수주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회사 측에서 밝힌 것도 컨테이너 벌크선 같은 경우 공급 과잉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탱크선 같은 경우 선주 측과 성과를 줄다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회사 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조선업종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요. 지금 수주 잔고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지금 조선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조선업종들의 수주 잔고를 보면 약 3년 정도 이후에는 아직까지 수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주를 계속 받아야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조선업종을 보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2020년에 수주한 것들이 올해 이제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흑자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흑자가 나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주 잔고가 아무리 많고 성과가 아무리 올라가도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흑자가 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올해 흑자 전환이 가장 필요하고, 수주 잔고가 있는 기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여부들은 여러분들의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